지금의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을 활용을 합니다. 극소수 언론사에게만 허락돼 있던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중소 언론사 그리고 외신까지 그 문을 열어준 언론의 취재 자유, 언론의 보도 자유를 보장을 해준 것이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정신이에요. 지금의 언론중재법에다가 노무현 정신이라는 이름을 좀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기자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요, 최근 언론계와 정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언론사의 조작, 허위 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금액의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 강행하면은 어떻게든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위헌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나는 우선 이 부분부터 따져보고 싶어요. 당초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취지와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이 일치가 되고 있는가, 난 그 부분을 먼저 따져보고 싶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당초에 제시를 했을 때는요,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가짜뉴스의 개념은요, 말 그대로 없는 사실, 허위 사실을 어떤 부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지. 김정은이 죽었다, 이재용이 사망했다, 말 그대로 허황되고 가짜 정보를 기사의 형태로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SNS나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배포하는 거지. 이런 가짜뉴스는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됩니다. 왜? 이런 가짜 정보가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져 가공돼서 나오는 순간 그 컨텐츠의 신뢰성은 매우 높아져요. 그런 것들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배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주가 같은 것들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고 금전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예요? 언론사입니까?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요? 가짜뉴스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언론사나 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1인 미디어, 유튜버, 이런 대상들을 규제하겠다고 여당 측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다,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는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거에 그 타켓은 언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타켓을 하는 거는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은 뭐야? 1인 미디어, 유튜버, 그리고 익명의 트위터, 이런 것을 규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고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처벌 대상은 언론사예요. 이게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 아니고 어떤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작, 허위 보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론사들이 분명히 정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 매체, 보수 매체에 따라서 확실한 정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언론사의 고질적인 병폐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정파성이 조작, 허위 보도냐고. 지금 다음 포털에 가가지고 그냥 메인에 걸려있는 뉴스 봐봐봐. 아, 이거 조선일보 기자가 쓴 가짜뉴스네, 중앙일보 기자가 쓴 찌라시 기사네,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려있는 것들 많을 거야. 근데 그 기사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들을 살펴보시라고요. 그냥 브랜드 빼고 언론사 매체명 빼고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라고. 조작된 내용, 날조된 내용이 있을까? 물론 똑같은 현상을 볼 때, 가령 집값이라는 현상을 볼 때 집값이 10% 오른 거를 보고 집값이 10% 올랐다, 미친 집값이다 라고 기사를 쓰는 매체가 있고요. 집값이 10% 오른 걸 보고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덜 올랐다 라고 쓰는 매체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언론사의 관점의 차이지,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숫자, 팩트란 말이야.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 똑같은 숫자를 보고서도 안 좋게 해석하고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관점대로 본 다음에 그거를 기사로서 전달을 하고, 이런 정파적인 이슈가 있지만 그 기사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 자체는 사실이라고요. 관점의 차이 말고 날조하고 가짜로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있었냐고요. 이 법안을 개정할 이유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언론을 개혁하겠다면서 법안을 만드는 거야. 이게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고 뭐냐고. 자,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언론사 너희들이 조작 허위 방송, 조작 허위 보도를 하니까 그런 법안을 만든 거 아니겠어? 너희들이 잘하면 처벌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법안은요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 어떤 거냐, 보통 언론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정치인, 자본가, 뭐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보통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들의 갑질,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제보를 받아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이 되면 언론사들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소송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요. 일단 내가 쓴 기사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소송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느낀다고. 언론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는 소송이구나, 쟤네들 일단 소송을 엄청나게 무서워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냥 일단 소송 걸고 보는 거야. 언론사들이 공격하는 그 유력자, 그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소송 거는 거, 그냥 동네에 동사무소 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야. 기사의 아주 사소한 부분 꼬투리 잡아서 소송 걸고 언론사 귀찮게 하고 기자 힘들게 하고,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란 말이야. 반면에 언론사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기업 사이즈로 보면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야. 꼴랑 해봤자 중견기업? 법무팀이 없는 언론사도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 번의 법정 공방을 거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내 기사가 문제가 없고 내가 무혐의라는 게 밝혀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언론사가, 그 소송을 건 유력자가 한 번 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저 집단은 내가 잘못 건드리면은 쟤네들은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소송하더라. 그냥 전화해서 기사 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송 걸고 보는구나. 이런 게 인지가 되는 순간 언론사로서는, 그리고 기자 개인으로서는 그 기사 못 써요. 뭐 법원 불려다니고 검찰 불려다니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집단이 우리 언론사에 소송을 한번 걸었다면은 더 이상 그 기사 쓰지 마, 그 단체에 대해서 기사 쓰지 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소문도 나겠지. 한국경제TV에 전효선 기자가 H그룹에 대한 기사를 썼더니 야, 걔네는 아주 거리낌 없이 소송 걸더라.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봐. 다른 언론사들이 그 H그룹에 대해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못 쓴단 말이야. 내가 유죄가 되든 내가 무죄가 되든 일단 소송을 걸고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2-3번만 반복돼봐. 그 집단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좋은 기사 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씁니다. 내가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소송 걸어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다음번에는 우리한테 안 좋은 기사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용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들이 아주 일상화가 되면 앞으로는 이런 기사만 나올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송을 일삼는 집단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쭈쭈하는 기사, 그냥 보도자료, 그냥 홍보성 기사, 이런 것도 써주겠지. 왜? 그런 기사 써주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들한테 돈 주니까, 광고비 줄 거니까. 뭐 근데 정치인 정도는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언론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대상에서 빠졌거든. 근데 이런 기사는 못 쓰겠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검증을 하는 기사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조민 씨는 일반인이거든. 어떻게 의전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지, 학점이 1점대였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 못한단 말이야.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딱 2년 전에만 나왔어도 조국 전 장관 사퇴하지 않았을걸요? 권력에 대한 감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 부정 청탁, 뭐 부정 입학, 이런 부도덕한 것들에 대한 검증을
대중들은 언론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사들에게 적용이 되면 이런 역할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100번 양보해서 현재 여당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좋은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치자고, 최소한 이 법안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당은요, 막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야당은 들러리가 됐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란 이유로 검찰 팔다리 잘랐어.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너무나 자주 전해요. 가령 김경수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됐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니라 정의는 언젠가 밝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않는 식의 발언을 여당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참으로 유감이고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당에게 어깃장 부리는 게 언론이거든. 모든 걸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야. 근데 한 반년 뒤에 대통령 선거 있어. 그런 시점에서 언론중재법이란 이름으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어내요. 이걸 과연 순수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언론은 오래전부터 제4의 권력이라고 불렸잖아. 우리 사회의 아주 오래된 유지 방식을 바꿔놓는 거라고. 그렇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학계, 언론계, 노동계, 경영계, 야당, 여당 좀 합의를 이뤄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 되나, 나는 그게 좀 의문이야. 지금의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언론개혁을 말하면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을 활용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정신은요, 너희들 보도 까딱 잘못하면, 말 까딱 잘못하면 5배까지 손해배상 물릴 거야, 이런 방식은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정신은요, 아주 일부 언론사, 유력 언론사에게만 열려있던 청와대 기자실의 문을 열고 극소수 언론사에게만 허락돼 있던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중소 언론사 그리고 외신까지 그 문을 열어준 언론의 취재 자유, 언론의 보도 자유를 보장을 해준 것이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정신이에요. 기자실 개방과 대통령 회견이 맞물린 오늘, 춘추관 검색대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입을 등록한 기자 수가 87명에서 3배 가까이 늘면서 브리핑룸은 좌석을 찾지 못한 기자까지 생겼습니다. 개방형으로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취재의 기회를 넓혀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80석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대선 6개월 앞두고 언론사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해. 이게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